강원도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용서. 여름이 되면 보라색 들꽃들이 시냇가를 따라 만개하여 이곳 풍경을 한 폭의 평온한 그림처럼 물들인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바티를 하거나 언덕 비탈에 있는 사과밭을 가꾸며 살아간다. 그 마을에는 한영선이라는 홀로 된 여인이 있었다. 낡은 함석 지붕을 얹은 작은 통나무집이 그녀의 전부였다. 집 주변은 조그만 텃밭과 몇 그루 들꽃뿐. 남편이 일찍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녀는 20년 가까이 혼자 살아왔다. 낮에는 품삯을 벌기 위해 일하고 저녁에는 허전한 집안을 덮이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이 전부인 그런 쓸쓸한 삶이었다. 어느 초여름 오후 땡볕이 산비탈을 내리쬐어 용서 마을이 더욱 조용해진 날이었다. 대개 주민들은 더위를 피해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눈에 띄는 것이라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용용 시냇물뿐이었다. 밭에서 일하던 한영선은 배낭에 삶은 무와 조금의 쌀 혹은 벼을 품삯으로 받아넣고 지름길로 집에 가기 위해 시냇가로 발길을 옮겼다. 그런데 시냇물 졸졸 흐르는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살려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더위 먹어 헛것을 들은 줄 알았지만 다시 한번 같은 외침이. 선명히 들려오자 그녀는 배낭을 던지듯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눈부신 물빛 사이로 어린 소년 한 명이 허우적대며 물에 떠밀리고 있었다. 금새물에 잠길 듯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한영선은 수영을 잘하는 편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녀는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침 봄비가 많이 내려 물살이 평소보다 거세고 물이 깊어 차가운 물살이 그녀의 다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래도 힘껏 손발을 움직여 소년에게 다가갔다. 몇 번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다 가까스로 소년의 팔목을 붙잡았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소년을 물 위로 띄우려 애썼다. 물속을 가르며 간신히 강가로 다가서려 할 때 여러 번 물을 들이켜 숨이 막혔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두 사람 모두 힘겹게 강둑에 도달했다. 한영선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소년은 이미 정신이 거의 없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랬다. 한영선은 당황스러움에 아이를 옆으로 눕히고 등에 손바닥을 두드리는 등 예전에 누군가에게 들은 대로 응급처치를 시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물을 토하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다행이다. 한영선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을 훔쳤다.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대니 가슴 뛰는 소리가 희미하게나마 들렸다. 소녀는 숨이 몹시 가쁘고 아직 말을 못했으나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주변에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아 그녀는 아이를 등에 업고 산길을 건너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 내가 꼭 살려줄게. 한영선의 작은 통나무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난방 시설이나 편의시설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급히 활에 불을 지피고 소년의 젖은 옷부터 말렸다. 남편이 쓰던 낡은 옷 한 벌을 꺼내 아이 체구에 맞춰 조금 손질한 뒤 입혔다. 아이는 여전히 덜덜 떨었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다. 이제 괜찮아. 여기서는 안전해.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조금 지나자 소녀는 그나마 한숨 돌린 듯 보였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기력을 잃은 아이를 위해 그녀는 부엌에서 미역국과 소박한 반찬을 끓였다. 작은 부엌에서 솔솔 피어나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허름한 집안을 포근하게 감싸주었다. 아이에게 밥 몇 숟갈을 먹이며 그녀는 물었다. 나는 한영선이라고 해. 너는 이름이 뭐니? 집이 어디야? 소녀는 고개를 떨군 채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나 잘 모르겠어요. 아마 민재인 것 같아요. 집도 모르겠어요. 그 대답에 한영선은 가슴 한편이 싸하게 아파왔다. 잠시 침묵하다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내 이름은 윤민재라고 하자. 우선 내 집에서 지내면서 혹시 내 가족이 생각나면 내가 함께 찾아볼게. 소녀는 마치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조그맣게 몸을 웅크렸다. 커다란 눈동자는 두려움과 감사가 뒤섞여 반짝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생전 처음 만난 두 사람이 강원도 산골에 위치한 낡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한영선은 여느 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민재를 위해 간단히 아침을 차려놓고 품삯을 벌러 나갔다. 그녀는 늘 일정한 일자리가 없었다. 논에서 김을 매기도 하고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기도 하며 무거운 거름통까지 나르곤 했다. 고된 일이었지만 민재를 먹이고 재우려면 기꺼이 감당해야 했다. 한편 민재는 낮 동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무서워 흐느끼기도 했지만 한영선이 어떻게 불을 피우고 끓인 물을 식수로 마시는지, 그릇은 어떻게 씻는지 등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때로는 시냇가 근처로 나가 보랏빛 들꽃이 피어있는 곳을 기웃거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바라보는 맑은 물살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물에 빠졌는지, 가족은 어디에 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아 답답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이곳이 아늑하다고 느꼈다. 해질 무렵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 한영선을 문 앞에서 기다리던 민재는 반가움에 달려나와 바구니 들어 드릴게요라며 애쓰곤 했다. 어쩌다 미리 쌀을 씻어둔다거나 어설프게 불을 지펴 대기하고 있으면 한영선은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남편을 잃은 뒤 텅 비었던 집이 민재의 목소리로 조금씩 채워진 듯 했다. 저녁이면 작은 등잔불 아래 둘은 나란히 앉아 김치나 미역국 같은 소박한 반찬으로 식사를 했다. 밥을 다 먹으면 민재는 설거지를 거들고 그 뒤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오늘 물가에 새끼 고양이가 있었어요. 들꽃이 어찌나 예쁘던지 같은 순진무구한 이야기에 한영선은 웃음 짓곤 했다. 그 순간만큼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있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한영선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 하나를 데려온 사실에 놀랐다. 입양이라도 한 거야? 친인척도 아닌데 괜찮을까?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하면서 하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마을 안악 중 전 아주머니 라는 이는 시샘어린 말투로 그 아이가 혹시 문제 하나 도둑 아니겠어? 같은 험담을 퍼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영선은 굳이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이 해주지 않으면 민재를 살릴 사람이 없었고 지금 이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도 인생의 목적이 생겼으니 남의 시선은 중요치 않았다. 민재 역시 주변의 소문을 어렴풋이 들으며 혹시나 자신이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 그럴 때마다 한영선은 너는 내게 축복 같은 존재라며 따뜻이 감싸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민재가 어느덧 8살쯤 되었을 때 그는 글자를 배우는데 엄청난 흥미를 보였다. 어느 날 버려진 창고 같은 곳에서 낡은 칠판 조각과 망가진 분필을 주어 한글 자문을 흉내내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를 본 동네 농부가 안쓰러운 마음에 묵은 만화책 몇 권을 선물해 주기도 했다. 민재는 그림만으로도 이야기를 쫓아가며 즐거워했다. 그날 저녁, 민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머니 혹은 아줌마의 뉘앙스지만 편의상 할머니로 표기. 저 학교에 가고 싶어요. 글자를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한영선의 가슴이 또 한 번 저릿해졌다. 학교에 다니려면 등록금, 교재, 교복 등 돈이 필요하니. 형편이 빠듯한 그녀로서는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밤새 뒤척인 끝에 결심했다. 민재가 원한다면 반드시 보내야지. 어떻게든 내가 벌어보자. 다음 날 그녀는 마을 학교를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았다. 다행히 인자한 교장 선생님이 이를 딱하게 여겨 학비 일부를 면제해 주겠다고 했다. 한영선은 사과밭 주인 박 씨에게 조금 돈을 빌려 교복과 교재를 마련했다. 마침내 민재의 첫 등교일. 한영선은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밥과 검은 콩, 몇 알을 볶아 도시락을 싸주었다. 시골길을 따라 학교까지 걸어가는 내내 민재는 설레서 제잘거렸고 한영선은 그런 민재를 보며 절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다. 낡은 교복과 헤어진 가방 때문에 부유한 아이들은 민재를 손가락질하며 저 애는 가난한 할머니가 데려온 아이래. 촌스럽다라고 놀리곤 했다. 민재는 속상해 눈물 짓다가 방과 후에 혼자 교정에서 서성일 때가 많았다. 사정을 알게 된 한영선은 돈이 없어 새 것을 사줄 수 없음에 미안해했고 민재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시무룩해 있으니 한영선은 손을 꼭 잡아주었다. 미안하다, 민재야. 남들처럼 번듯한 옷이나 가방은 못 사주지만 너는 내 머리와 마음씨로 빛날 아이야. 민재는 울음을 터뜨리고 그녀를 꽉 껴안았다. 민재가 자랄수록 식비와 기타 비용이 늘어났고 한영선은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다. 논일, 과수원일, 심지어 부잣집 빨래까지 맡아 했는데 얼어붙은 물에 손을 담그다 손이 갈라지고 땡볕에 하루 종일 서 있다가 허리가 끊어질 듯한 날도 많았다. 힘겹긴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조금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박 씨는 가끔 일당을 넉넉히 쳐주고 다른 이들도 쌀이나 김치를 나누어 주었다. 민재도 집안일을 돕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 반찬거리를 마련하며 그만큼 학업에 더욱 매달렸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정요일 2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들도 민재는 참 성실하다며 아꼈다. 민재는 나중에 성공해서 할머니를 편히 모시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매달렸다. 그리하여 중학교 입학시험 또는 배정에서 지역 명문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기뻐했다. 한영선은 눈물까지 흘리며 잘했다, 우리 민재 라고 연신 칭찬했다. 하지만 매일 자전거로 왕복 수십 킬로미터를 다녀야 하는 무리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도 민재는 지치지 않고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밤 늦게 집에 돌아왔다. 민재의 열정은 중학교 시절 각종 학업 대회에서도 빛을 발했다. 성적은 줄곧 상위권, 태도는 겸손하고 성실했다. 주변에서는 민재가 웬만한 어른보다 어른스럽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한영선은 점점 더 늙고 병약해졌다. 아이를 위해 여전히 몸을 혹사했지만 잦은 기침과 살짝 구분 등이 그녀의 고단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민재는 장학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약값이나 영양식에 쓰게 하며 그녀를 걱정했다. 하지만 한영선은 난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 전념해라라고만 했다. 민재는 마침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다오, 전체 수석으로 대학 입시, 수능을 치러 서울의 명문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그 소식에 온 마을이 떠들썩했고 지역 신문에서도 강원도 상골 출신 천재라며 취재를 왔다. 사람들은 한영선을 천재를 키워낸 할머니라 칭송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 민재가 열심히 한 덕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드디어 민재가 서울로 떠나던 날, 한영선은 작은 보자기에 몇 달 동안 담가둔 된장, 이웃이 건넨 말린 새우 같은 것들을 꾹꾹 챙겨주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도시엔 뭐든 비싸다더라. 밥 잘 챙겨 먹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편지 꼭 써. 민재는 마을버스에 올라타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창밖으로 보니 할머니가 허리 굽은 채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편하게 모셔야지. 서울은 시골과 완전히 달랐다. 민재는 우선 학교에 적응하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를 해 오늘 수학 수업 점수가 좋았어요. 알바를 찾았어요 등 소소한 근황을 전했지만 점차 도시 생활에 익숙해지고 친구도 늘면서 통화 횟수는 점점 줄었다. 친구들은 외모와 부유함을 뽐냈고 민재는 자신이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는 사실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한영선을 떠올리면 죄책감이 들었지만 더욱 치열해진 경쟁과 화려한 유혹에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갔다. 졸업 후 민재는 국내 굴지의 IT 기업에 스카우트되어 빠른 승진 가도를 달렸다. 언론에서는 상골 출신 자수성가라고 미화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동료들이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으면 시골에서 그냥 조용히 사신다. 고만 얼버무렸고 회사에서 직원 가족 소개 영상을 만들자 할 땐 여러 핑계를 대며 참여를 피했다. 그 사이 한영선은 점점 건강이 악화되었다. 허리가 굽고 기침이 잦아져도 민재에게 민폐가 될까봐 혼자 참고 지냈다. 오랜 시간 소식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그녀가 민재의 회사까지 찾아간 적이 있었다. 하지만 회사 출입문에서 허름한 차림새 때문에 경비가 예약 없으면 안 됩니다라며 쫓아내어 결국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시간이 흘러 민재는 스타트업을 창업해 대표 자리에 올랐다. 이제는 강남 아파트에 고급 차까지 갖춘 누구나 부러워할 성공을 거머쥐었다. 그런데도 문득문득 밤이 깊어지면 과거가 떠오르곤 했다. 곰삭은 김치와 따뜻한 미역국 냄새,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 곧 연락해야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모셔와야지. 하면서도 늘 우선순위에서 미뤄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창립 5주년 기념 행사를 열어 민재가 대표로 축사를 했다. 근사한 정장을 입고 무대에서 박수갈채를 받던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대표님, 밖에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본인을 대표님과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민재의 가슴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둘러 행사장을 빠져나가 보니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사이에 비쩍 마른 노인 한 분이 서 있었다. 허리마저 완전히 구부정했고 손에는 허름한 보따리를 쥔 채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낯익었다. 바로 한영선이었다. 그녀는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민재를 보자 반색하며 말했다. 민재야, 드디어 찾았다. 회사에 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정말 보고 싶었어. 둘 주위로 많은 눈길이 쏟아졌다. 뒷말이 생길까? 민재는 잠깐 망설였지만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 자기를 물에서 건져준 순간부터 정성 어린 밥상까지 이 모든 것을 깨우쳐 주었다. 무슨 부와 명예가 있어도 이 사람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는 것을. 민재는 거침없이 달려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주변이 일시에 조용해졌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분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한영선은 그런 민재를 보며 울먹였다. 나는 네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된 게 자랑스럽지만 혹시나 누가 될까봐, 네가 창피해 할까봐. 민재는 당당히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전 조금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할머니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행사장 전체에 따스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민재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큰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성공과 지위가 있어도
뿌리를 외면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마주한 것이다. 민재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한영선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넓은 자동차 뒷좌석에서 그녀는 낯선 차 내부를 눈여겨보며 조용히 웃었다. 우리 민재가 이렇게 훌륭해졌구나. 민재는 울컥해 사과했다. 왜 이제야 모셨냐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너만 잘 됐으면 된 거지. 나는 그저 시골에서 조용히 살면 돼. 하지만 그녀가 심하게 기침하는 모습을 본 민재는 즉시 병원으로 모셔갔다. 의사는 폐질환이 오래됐으니 휴식과 치료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민재는 곧장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한영선을 자신의 집에서 간호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녀가 내가 불편해서 어쩌나 하며 완강히 사양했으나 민재는 할머니는 내 가족이니 거절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리하여 오랜 이별 끝에 두 사람은 다시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다. 민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녀가 먹을 죽이나 차를 준비했고 퇴근 후에는 휴대폰도 끄고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시장 상황이나 스타트업 이야기처럼 어려운 얘기를 털어놓았지만 한영선은 그래 잘하고 있구나 하며 흐뭇해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그녀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기침이 잦아 잠 못 이루고 몸은 점점 수척해졌다. 민재는 곁에서 24시간 병간호를 했다. 숨이 몹시 가쁜 와중에도 그녀는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았다. 너만 건강하면 된다고 중얼거렸다. 민재는 눈물을 삼키며 할머니, 제발 좀 더 버텨주세요. 제가 제대로 효도도 못했잖아요 라며 매달렸다. 그러자 그녀는 힘겨운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너 잘 컸으니 됐다. 절대 내 뿌리를 잊지 마라. 하얀 눈이 내리던 새벽. 한영선은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민재는 의사의 심장 박동 모니터가 일직선이 되는 순간 넋을 잃고 그녀의 손을 붙들고서 오열했다. 그녀의 입계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장례식은 소박히 치러졌다. 민재는 그녀의 유지대로 마을 용서에 다시 안장해 드렸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묘 앞에 보랏빛 들꽃 한 다발을 놓으며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전 절대 할머니가 절 건져주신 그 시냇가를 잊지 않을 거예요. 또 할머니가 밤낮 없이 지펴주신 그 불길도 절 지탱해준 그 따뜻함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이후 민재는 회사 이익, 일부러 한영선 장학금을 만들어 고아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1년에 몇 번씩 용서 마을을 찾아 책과 옷가지를 나누어 주며 어느 아이도 소외되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를 전했다. 사무실 책상 한쪽에는 한영선의 사진을 두어 성공이 무엇이든 결국 날 일으켜 세운 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민재는 언젠가부터 그녀가 곁에 없어도 그 사랑이 여전히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이따금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아늑한 시골집, 뜨끈한 화롯불, 그 속에서 웃고 있던 노인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하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길러주셔서 이제 제가 세상을 향해 베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저 너머에서도 한영선은 그를 다정하게 지켜보고 있으리라. 그렇게 뿌리를 잇지 않고 끝내 사랑을 되찾은 이야기. 강원도 용서마을에 시냇게 피어있던 보랏빛 들꽃처럼 영원히 그들의 추억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다.